안녕하세요. 눈 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100년을 살아보니, 저자는 김형석, 출판사는 댄스토리입니다. 노년기는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보통 65세부터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와 내 가까운 친구들은 그런 생각을 버린 지 오래다.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 노력하는 사람들은 75세까지는 정신적으로 인과적 성장이 가능하다. 신체가 쇠약해지면 늙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생각은 동물적이거나 생리적 관점이다. 신체적인 성장은 여자가 22세까지이고 남자는 24세까지라고 한다. 그 후부터는 서서히 하가하는 것이 신체적 과정이다. 그러다가 40세가 되면 성인병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누구나 늙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신적 성장과 인간적 성숙은 그런 한계가 없다. 노력만 한다면 75세까지는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 75세 사이라고 믿고 있다. 내가 1961년에 처음 미국에 갔을 때 가장 부러웠던 것은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었다. 백인 교수들은 모두가 그렇게 믿고 있었다. 지금 내가 노년기는 언제부터인가 라고 물어보는 것은 성장이 끝나기 시작하는 때를 더듬어 보자는 뜻이다. 만일 성장이 정지되는 75세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늦기 시작하는 것은 75세부터라고 보아도 좋을 것 같다. 그러다가 80세가 되면 노년기에 접어들게 된다. 그 나이가 되면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나의 인생이 정착되거나 평가의 대상이 된다. 그 나이쯤이 되면 모두가 살아온 과거의 결과를 보여준다.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다. 존경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이도 있다. 행복과 불행의 차이도 드러난다. 때로는 밖에 나갔다가 동료나 후배 교수들을 만난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자신들의 인생을 마감하고 있다는 쓸쓸함을 보여준다.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서 우리들 각자의 노년기는 어떠할까 반성해 본다면 80쯤의 나이가 평가의 기준이 되면 좋을 것 같다. 흔히 말하는 대로 나는 과연 성공했는가? 지금도 행복하다고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가? 그래도 존경스러운 삶을 이어왔는가? 같은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글을 쓰고 있는 나는 97세를 맞고 있다. 그러니까 80고개를 가고도 17년이 지난 셈이다. 때로는 나 자신에게 물어보곤 한다. 내 인생에 후회는 없었던가?
다시 인생을 시작한다면 언제쯤부터 잃어버린 삶의 결함을 채워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삶의 의미를 남겨주었던가? 내 나름대로 정리해보고 싶어지기도 한다. 65세가 되면서 연세대를 정년으로 떠났다. 후배들에게 나도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내일부터 졸업생답게 사회에 나가 일을 시작해야겠다라고 농담 섞어 말했다. 그리고 만 31년간 또 일을 했다. 교육계에서 40년, 사회교육계에 동참하고 31년을 보냈다. 71년 동안을 일한 셈이다. 앞으로 몇 해나 더 지금 생활이 연장될지 모르겠다. 매일 원고도 써야 하고 일주간에 한 번쯤은 강연에도 나가고 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느냐고 물어보는 이도 있다. 해오던 일이니까 계속하고 있을 뿐이다. 75세까지는 나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일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창의적인 성장을 해왔다. 그 후부터는 창조적인 노력이나 성장은 불가능하더라도 그 성장해 놓은 수준은 유지된다고 생각한다. 요사이는 60분 정도의 강연은 서서 한다. 그보다 긴 강연을 맡았을 때는 앉아서 하기도 한다. 그러나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원고를 쓰는 일은 자유로운 시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크게 제약을 받지 않는다. 왜 이런 부끄러운 얘기까지 하는가? 지금도 우리 사회는 너무 일찍 성장을 포기하는 젊은 늙은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아무리 40대라고 해도 공부하지 않고 일을 포기하면 녹쓰는 기계와 같아서 뇌세하게 된다. 차라리 60대가 되어서도 진지하게 공부하며 일하는 사람은 성장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모든 것이 순조로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성실한 노력과 도전을 포기한다면 그는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된다. 80쯤 되면 모든 사람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스스로 나는 행복했다고 인정하며 주변 사람들이 존경스러운 일생을 살았다고 평가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한편으론 스스로 쓸모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부끄러움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다.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자책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나 자신도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뒤늦게 발견한 인생의 교훈이 있다. 인생에서 50에서 80까지는 단절되지 않는 한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50부터는 80이 되었을 때 나는 적어도 이러한 삶의 조각품을 완성해야 한다는 준비와 계획, 신념과 꾸준한 용기를 갖고 제2의 마라톤을 달리는 그러한 각오로 재출발해야 한다는 교훈이다. 건강과 장수의 비결이 뭔가요? 90보다 100세에 가까워졌을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다. 신체적 건강은 의사들이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도움을 줄 수는 없다.
나는 건강에 너무 많은 관심을 쏟는 것도 좋지는 않으나 너무 관심을 갖지 않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건강 자체가 인생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나는 어렸을 때 남달리 건강하지 못했다. 한때는 나를 사랑하는 부모와 가족들까지도 내 건강에 대해서는 단념을 했을 정도였다. 20이 될 때까지는 항상 신체적 건강에는 자신이 없었다.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신체적 과로나 무리는 하지 않았다. 안 했다기보다는 못했을 정도였다. 신체적 절제라고 할까 조심조심히 살아왔다. 그것이 습관이 되어 지금도 신체나 정신적 무리는 하지 않는다. 그것이 장수의 한 비법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50고개를 넘기면서야 정상적인 건강에 자신을 찾았다. 그래도 90을 넘긴 지금도 무리는 하지 않는다. 할 수 있는 일에 90%까지만 책임을 맡는다. 10% 정도는 항상 여유를 남겨둔다. 언제든지 하고 싶을 때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여유를 갖고 산다.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운동을 한 가지는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정구를 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몇 차례 경험해 보았더니 장소가 정해져 있어야 하고 함께할 짝이 있어야 한다. 나는 언제나 바쁘게 지냈기 때문에 정구는 불편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궁리하다가 자유로운 시간에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수영을 택하기로 했다. 대학을 정년으로 떠난 후에는 거의 매일같이 짧은 시간이나마 수영을 했다. 외국에 여행을 떠날 때는 수영장이 있는 호텔을 예약했을 정도로 열심히 했다. 하다 보면 빠지는 날은 몸이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조깅을 하는 사람들이 매일 뛰어야 하듯이 수영을 계속했다. 그러나 운동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건강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 그러나 즐겁고 도움이 되는 방법이었다. 운동의 목적이 건강이었다고 해서 건강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건강은 일을 하기 위한 또 하나의 필수 조건이었다. 마지막 목적은 일이었다. 때때로 헬스클럽에 가면 운동은 그대로 건강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운동을 많이 할수록 건강해진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운동선수들은 운동이 목적이기 때문에 운동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사람도 있다. 나 같은 사람에게는 운동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의 하나이다. 지금도 일주일에 3-4번쯤은 수영장을 찾는다. 30분 정도 물속에 들어가 수영도 하고 다리 운동도 한다.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오늘은 피곤한데 수영은 그만두라고 권한다. 그러나 나는 수영을 함으로써 오히려 피곤을 푸는 가벼움을 느낀다. 수영과 더불어 하는 운동 아닌 운동은 걷는 일이다. 하루에 50분 정도는 걷는다. 전에는 아침 시간에 산책을 했으나
80을 넘기면서부터는 오후에 걷는다. 체온 관계도 있고 아침 운동은 여름이 아니면 부담스러워지기도 한다. 그러나 내게는 걷기 운동은 산책이고 산책도 정신적으로는 생산적이기도 하다. 원고 내용을 사색하기도 하고 다음 주간에 있을 강연이나 강의 내용을 정리하기도 한다. 늙은 사람에게는 운동이라는 생각보다는 생활 자체가 운동을 동반하는 습관이 되어야 한다. 내 방은 2층이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층층대를 오르내린다. 그것이 운동이다. 나는 지금도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버스나 지하철을 골라 타는 것이 정신적 운동도 된다. 우리 집 옆집에는 좋은 회사의 회장이 살고 있다. 그는 하루 종일 걷는 일이 없다. 대문 앞에서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출근했다가는 일이 끝나면 또 차로 퇴근한다. 그러니까 운동 부족을 채우기 위해 주말에는 가벼운 등산도 하고 때로는 골프를 치기도 한다. 나는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버스나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라도 상당히 긴 거리를 걸어야 한다. 생활 자체가 운동인 것이다. 운동이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면 건강은 무엇을 위해 있는가? 나에게는 일을 하기 위해서다. 운동을 위한 운동은 운동선수들의 몫이다. 건강을 위한 건강은 목적이 없지 않은가? 나에게는 건강은 일을 위해 필수적이다. 일이 목적이고 건강은 수단이다. 그래서 친구들과 비교해 보면서 누가 더 건강한가 묻는다면 대답은 간단하다. 누가 더 일을 많이 하는가 물으면 된다. 지금은 내가 가장 건강한 편이라고 믿고 있다. 내가 누구보다도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나에게 있어서는 일이 건강의 비결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내가 아는 사람들과 존경하는 사람들의 생애를 살펴본다. 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장수하는 편이다. 건강해서 장수하다고 모두 생각한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생애를 조사해 보면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건강도 유지했던 것 같다.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칸트는 80년을 살았다. 300년 전에 80까지 살았다면 장수한 셈이다. 그는 왜소하고 건강에 있어서는 열등생이었다. 산책 외에는 운동을 했다는 기록이 없다. 무엇이 그의 건강을 지탱했는가? 학문에 대한 열정과 일이었다. 어떤 이들은 칸트를 나귀와 같이 많은 짐을 지고 살았다고 평한다. 그러나 그는 무거운 학문의 짐을 지고 80평생을 건강하게 보냈다. 일이 건강을 유지해 준 것이다. 알베르스 스바이처 박사는 하루에 몇 시간씩밖에 수면 시간을 갖지 않았다. 정신적 일뿐 아니라 육체적인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90을 넘길 때까지 일에서 손을 놓은 일이 없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프랑스에 있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젊었을 때는 말할 필요도 없겠거니와 아프리카에 와서도 60년간 환자들을 위해 일할 수 있어 누구보다 행복했다고 고백하고 있다. 건강이 일을 도왔는지 일이 건강을 도왔는지 묻고 싶은 생각을 해본다. 나는 일이 내 건강을 유지해 주었다고 믿고 있다. 지금도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고 있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지금도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은 상호작용을 한다고 믿고 있다. 젊었을 때는 신체적 건강이 정신적 건강을 이끌어주나 나이 들면 정신적 책임이 신체적 건강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 같다. 스트레스의 경우라든지 노이로제의 문제 등은 더 그럴 것 같다. 그런데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합친 인간적인 건강도 인정해서 좋을 것 같다. 일을 사랑하고 위한다는 것은 인간적 과제에 속한다. 어떤 사명감을 갖고 산다든지 긍정적인 사고와 희망을 창출해내는 노력 같은 것은 인간 전체적 기능과 역할에 속한다고 보아 잘못이 아닐 것 같다. 뚜렷한 목적을 갖고 사는 사람과 아무 목적도 없이 사는 사람이 같을 수는 없다. 그런 배경을 인정한다면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건강해진다는 생각도 잘못은 아닐 것 같다. 흔히 들어온 이야기가 있다. 젊었을 때는 용기가 있어야 하고 장년기에는 신념이 있어야 하나 늙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젊었을 때는 삶의 활력이 넘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용기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 만용이라고 할까? 자제해야 할 욕망을 위한 용기 같은 것은 진정한 용기가 아니다. 선한 의지와 고상한 목표를 위한 용기가 있어야 한다. 인생에 있어 장년기는 가장 오랜 세월을 차지한다. 30에서 60까지는 장년기에 속한다고 보아 좋을 것이다. 어떤 이는 70까지를 장년기로 보기도 한다. 자신의 일에 더불어 성장하는 기간이며 일의 사회적 의미와 가치를 평가받는 기간이기도 하다. 그 긴 기간 동안에는 어떤 신념이 있어야 한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은 악이라는 윤리적 신념도 필요하다. 사회생활에 있어서 가치 있는 것과 무가치한 것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해서는 안 되는 것과 어렵더라도 해야 할 의무를 구별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이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뚜렷한 삶의 목표와 목적을 위한 확고한 신념이다. 그러다가 장년기를 끝내게 되면 대개의 경우 일터의 일선에서는 물러나게 된다. 늙으면 주어진 일을 열정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인간적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인간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성숙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관념이 보편화되고 있다. 늙는다는 것은 꽃이 피었다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익어가는 것 같은 과정이다. 그 기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이다. 지혜를 갖춘 노년기와 지혜를 갖추지 못한 흔히 말하는 어리석인 노년기의 차이는 너무나 뚜렷하다. 그렇다면 노년기에 필요한 지혜란 어떤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해서 지식을 넓혀가는 일이다. 70대에 갖고 있던 지식을 적거나 축소하지 말고 필요한 지식을 유지하거나 넓혀가는 일이다. 아는 것이 뒤지게 되면 후배나 동료들 사이에서 처지게 된다. 그리고 지식을 넓혀가는 노력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책을 읽는 즐거움을 더해갈 수 있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강의나 강연회에 참석하는 일도 필요하다. 후배들과 자리를 같이 하면서 지식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즐거운 일이다. 안 하다 보면 내 지식이 축소되기 쉬우나 여유 있게 노력하는 자세만 갖춘다면 지적인 후퇴는 방지할 수 있다. 나 같은 사람은 강연이나 이야기를 하는 일을 오래전부터 계속해왔다. 옛날에는 선배 교수들을 따라 다녔다. 강연을 하기보다 배우는 일이 더 많았다. 여러 해가 지나면서는 동료 교수들과 함께 다녔다. 그때가 가장 즐거웠다. 배우기도 하고 지식을 나누어 주기도 했다. 정년 이후에는 후배 교수에게서 많이 배우곤 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제자였던 교수들과 같이 가는 때가 많다. 그래도 밀려나지 않고 동행하는 것은 나이 덕분이다. 한 살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세상을 더 넓게 보고 모든 문제를 역사적으로 길게 보면서 평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노년기의 지혜는 가능만 하다면 늙으면 이렇게 사는 것이 좋겠다는 모범을 보여주는 책임이다.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이들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 버릇이 없다든지 예절을 모른다는 말을 한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젊은이들의 잘못보다는 우리가 그들에게 선한 모범을 보여주지 못한 것 때문이다. 여러 해 전 일본에서 실시된 여론조사 내용을 읽은 일이 있었다. 60대 중반 여성들에게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를 물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아무 일도 없이 세월을 보낸 사람이었다.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가족들과 더불어 세월을 보내고 옛날 친구들과 때때로 만나는 여성들이었다. 반면 새로운 행복을 찾아 누린 사람은 세 가지로 나타났다. 공부를 시작한 사람, 취미 활동을 계속한 사람, 봉사활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다. 여성들이 그 나이가 되면 가정적 책임은 끝나게 된다. 시간의 여유도 생긴다. 앞으로 주어지는 세월을 아무 준비도 없이 지내면 결국은 공허한 삶을 살 수도 있다. 그러나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계속한 사람은 보람과 행복을 누렸고 자녀들로부터는 존경을, 이웃과 더불어는 즐거움을, 사회적으로는 고마움을 받으면서 살았다는 것이다. 아무 일도 없이 노년을 보내는 사람은
불행하다. 남들이 사는 대로 나도 지내면 된다는 생각은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게 한다. 물론 한 가지 일을 70대, 80대까지 계속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런 의미에서 학자나 예술가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학문이나 예술에는 정년이 없다. 내가 간접적으로 알고 지낸 한 허가는 60대 말쯤 되었을 때 치유되기 힘든 암 진단을 받았다. 그는 얼마 동안 고민하다가 결심을 했다. 병의 치료는 의사에게 맡기고 자신은 건강이 허락되는 때까지 그림을 그리자는 결단을 내렸다. 병고가 심해졌을 때는 의자에 앉기가 힘들어지니까 의자에 몸을 묶은 채로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화폭에 그림을 그렸다. 옛날 같은 재능을 발휘하기는 힘들어도 혼이 배어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신문에서 그 장면을 보면서 화가다운 화가라는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다. 노후에는 일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하다. 그 일을 미리부터 준비해 두자는 생각이다. 노후를 위해 경제적 준비를 하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일을 준비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 가지 즐거움 중에 하나는 선택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공부를 계속하는 즐거움은 경험해 본 사람이 안다. 내가 연세대에 부임해서 2년쯤 있다가 정년 퇴임한 한학자 장지연 선생이 있었다. 정년이 되면서 아드님에게 출퇴근할 방을 하나 제공받았다. 그리고 주중에는 대학에 출퇴근하는 때와 비슷하게 공부를 하곤 했다. 또 시간이 되면 난을 가꾸는 취미를 계속했다. 80이 넘을 때까지 계속했다. 난을 가꾸는 즐거움과 더불어 부수입도 약간 있었다고 전해 들었다. 그분은 공부와 취미 활동을 병행했던 셈이다. 사실 따져보면 취미가 없는 사람은 없다. 시간의 여유만 있다면 하고 싶었던 취미 활동을 제대로 해보라고 노후의 시간적 여유가 주어졌는지도 모른다. 그런 취미 활동으로 전문직 때보다도 더 사회적 영향을 남기는 사람도 많이 있다. 내 경우도 그랬는지 모르겠다. 40을 맞이하게 되면서 내 친구들은 한두 가지씩 취미 생활을 시작했다. 그림을 그리는 이도 있고 음악 동아리에 참여하는 이들도 생겼다. 낚시나 등산을 함께하는 친구들도 있었다. 나도 몇 친구들로부터 권유를 받기는 했으나 등산, 낚시, 바둑 같은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시간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림과 음악에는 관심도 두지 못했다. 음치인데다가 손재간도 없었다. 몇 가지 생각을 정리하다가 수필이나 수상에 해당하는 글을 써보자는 방향으로 기울어졌다.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그 가운데 한두 가지는 너무 딱딱한 학문과 사고에 얽매이는 것 같아 정서적 여유를 갖고 싶었다. 그리고 젊었을 때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글을 쓰고 싶은 의욕을 갖고 있었다. 시나 소설 같은 전문적인 작업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예술적 정취가 스며있는 글을 쓰고 싶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오래 계속하다 보니까 마음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문가가 되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 쓰는 동안에 즐거웠고 독자가 많아질 때는 행복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필가로서 사회적 평가를 받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내 본업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철학자보다도 수필 작가로 더 알려질 정도가 되었다. 내 철학책을 읽은 사람은 수가 적으나 수필과 수상집을 읽은 독자는 철학보다는 100배는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학문적 가치를 따지기보다는 그만큼 사회에 도움을 주었다는 점에서 감사하고 있다. 앞으로 10년만 더 건강과 시간의 여유가 생긴다면 또 한 가지 하고 싶은 일이 있다. 나는 어려서 농촌에서 자랄 때부터 하늘의 구름들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했다. 그래서일까 가난과 싸우며 고생스럽게 살면서도 거처를 마련할 때는 산이나 들이 보이는 곳을 찾아다녔다. 하늘과 구름을 보고 싶어서다. 지금 내가 있는 방에서도 넓은 하늘이 보인다. 그리고 구름을 감상하는 즐거움을 누린다. 80여 년 동안 구름을 사랑하면서 살았다고 해도 과정이 아니다. 일본에 있을 때였다. 이시카와라는 젊은 시인이 불치의 병을 앓으면서 창문을 통해 하늘에 그려지는 구름들을 즐기다가 길지 않은 생활을 마감한 일이 있었다. 그가 구름은 천재라고 말했다. 구름만큼 아름답기도 하고 장엄하기도 한 그림을 그리는 이는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는 것은 사진 기술을 배워가지고 구름들을 찍어 사진으로 남기는 작업이다. 그런 작업을 한 사람의 사진첩이 있다면 구해서 보고 싶은데 아직은 구하지 못하고 있다. 하늘과 구름 그 속에는 무한에 가까운 예술품들이 나타났다가는 사라지곤 한다. 구름 사진가, 그런 예술가도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은 건강과 장수를 누리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한평생 잊지 못하고 살아온 어머니의 얘기가 있다. 우리 장손이 20살까지만 사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이다. 또 너무 가난한 한평생을 보냈다. 가진 것도 없으면서 탈북과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 오랫동안 두 동생과 6자녀를 위한 책임을 지고 살아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모든 짐을 풀어놓은 셈이다. 내가 떠날 때까지 살아갈 준비는 되었기 때문이다. 건강, 가난, 둘 다 타고난 인생의 짐이었으나 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을 때까지는 고생의 연속이었다. 그보다는 환경에 따르는 사회적 고생이 더 많았다. 나라를 빼앗긴 후 36년의 일제감정기를 보냈다.
신사참배 문제로 학교를 자퇴해보기도 했다. 그때가 중학교 3학년이었다. 대학을 끝내면서는 일본 군대로 끌려가는 학도병 문제로 절망 상태에 빠졌던 체험도 아직 생생하다. 해방의 환희는 너무 짧았다. 2년간 공산치하의 세월에는 일제강점기보다도 더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 자유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살아남기 위해 탈북을 했다. 나에게는 고향을 잃는 것만이 아니었다. 다시 찾은 조국의 반을 빼앗긴 슬픔을 안고 목숨을 건 대한민국 애로의 탈출이었다. 대한민국이 없었다면 어디로 갔을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대한민국의 한없는 혜택을 받으면서 살았다. 6.25 전쟁과 4.19 혁명은 눈을 감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고뇌의 짐이었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우리 모두의 운명과 하나였으니까. 그 후에 경제적인 정착과 정치적 민주화 운동은 대학생활과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편하게 마음 놓고 살아온 날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다. 우리들 모두에게 주어진 역사의 무거운 책임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이 불행했거나 무의미한 고생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은 남부럽지 않은 건강을 누리면서 일하고 있다. 부하지는 않으나 경제적 욕망은 떠나간 지 오래다.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다. 지금까지 100년을 살아보니에서 일부 요약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눈뜨는 인생의 리뷰 한마디는 아래 댓글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